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명실상부한 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는 듯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아예 특정 인물을 국회의장으로 뽑자 서명운동까지 나섰고요.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듯했던 이들도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이른바 친명 교통정리가 된 걸 아니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와 7위 먼저 목요일 뉴스탑10은 민주당 안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듯 하다가 접었고 현재까지 박찬대 의원 외에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는데요. 오늘 한 사람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여러분께 사전에 공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오셨을 텐데 제가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또 선출직으로 저희들에게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질 듯 했던 사람들의 몇 명부터 살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신 그대로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접었고 김성환, 김민석 두 중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금 전에 단독 출마, 박주민 의원도 원내대표를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다가 박주민 의원조차도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는 곳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권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일극 체제다 이야기를 하지만 원내대표 이 선거는요 아무래도 3선 4선한 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보면요 당 지도부 주류가 이 추천했던 인물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민주당은 보니까요, 이 자율성은커녕 전부 다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즉 이재명 대표가 눈짓만 해도 어이구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당원조에 당시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옆에 있는 박찬대 의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원내대표 출마하신다면서요?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호가 원내대표는 박찬대다라는 신호가 떨어지니까 일제히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국회의원 3, 4선 할 정도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책 욕망 또 어떤 정책 비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전부 다 꺾이나? 라는 생각이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번에 170명 넘는 정당에서 하나도 지금 경쟁자가 안 나온다는 거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추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눈짓만 하니까 그냥 박찬대 의원으로 다 통일되어 버리고 그 기라성 같은 지금 3, 4선들이 전부 다 불출마 선언하는 이 국면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냐는 거죠. 과연 박찬대 의원이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 뭐가 있길래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함께 이 런닝매트를 뛰었던 이거 이외에는 본인의 정치 역량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금 장면 나오시잖아요.
저렇게 코도 파주고 하니까 저런 것들이 결국은 된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과연 민주당에 정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굳이 정정을 하자면 저 코 파준 거 아니라 옆에 묻은 거 떼줬다라고 당시에도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그렇게 의원님 보여요. 어쨌든 이게 단독 출마를 한다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찬반 투표 추대는 돼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좋냐 안 좋냐 정도만 가름하는 그런 뭐 형식적인 것만 갖추게 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은. 네, 그렇죠. 그 결국은 찬반 투표로 정말 역대 유례 없는 원내대표를 찬반 투표로 가는 참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원내에 정말 이 국회의원들의 이 꽃이라는 거는 결국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자신들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한테 한 표를 호소하고 이 선거의 연장선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당원과의 소통 유튜브 라이브에서 박찬대 의원을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기 박찬대 최고위원 오신 것 같은데, 모범적인 네. 그 주인 잘 모시는 우리 후보 잠깐 좀 오시죠. 자, 우리 박찬대 네. 국회의원 겸 후보는 네. 당원을 잘 모신다는 걸로 소문이 났던데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 테이블에 꼭 한두 명 정도는 당당하게 저 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놀라는 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야, 너 당원이야? 이렇게.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주인님 그리고 딱 절을 하거든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1인 추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오늘 박주민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럼 당대표 이재명 대표 연임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솔솔 뭐 냄새가 풍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뭐 국회의장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서영주 대변인님 최재성 전 수석 얘기는 뭐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이재명 대표 뜻대로다. 이거 DJ도 못한 일 아니냐. 좀 대략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애둘러서 비판한 것이죠. DJ 시절의 민주당 정치, 당시 여야 정치는 총재 시절이었습니다. 총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뭐 원내대표도 임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요직들을 다 임명했던 시절인데 이제 점점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 야당으로서는 과반의 의석을 얻는 거는 87년 이후에는 가장 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과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예. 어떤 그런 뭐 포석이지 않을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사상 첫 단독 주대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좀 옆에서 그냥 서영교 의원도 그러시고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같이 좀 띄워줘야죠. 그런데 이게 누워버린 거는 이게 정말 박찬대 의원에 대한 존경심이나 예.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어떤 인정보다는 예. 굳이 거기에 가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희생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대세를 읽은 것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당이 과연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고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대로 가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막아야 되지 않냐.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같이 좀 뭔가 해보자. 라는 좀 그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걸 즐긴다는 것들은요. 결코 민주당이 앞으로 향후에 물론 이제 이 총선에서의 압승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당내에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올해 길게 가다 보면 과연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께서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 어쨌든 일전에는 지금 해온 홍익표 원내대표든 혹은 박강원 원내대표도 뭔가 주변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을 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는 양당 모두 다 반장 선거잖아요. 예. 반장 선거입니다. 원내를 아우르는 반장을 뽑는 건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학우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의견들을 와서. 근데 예. 거기에 학부모가 개입하거나 교장이 개입하거나 선생님이 개입하면 어떻습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이재명 대표 교장입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카운터 파트너로 좀 누군가가 나와서 같이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 내부에 뭐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여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회의장까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례상으로 보면은 최다선이고 최고 연장자이고요.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큰 의미도 있습니다. 룰을 바꾼다면은 당신과 민심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당심도 반영되는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 당원들의 많은 의지는 추미애 전 대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뽑기 때문에 당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그럼 뒤에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도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의 카페인 이른바 제명의 내머리에 가봤습니다. 추미애 지지 문자 한 통씩 보내달라 혹은 추다롭게 몰빵 갑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여기 보니까 뭐 반대고 일부 그리긴 합니다만 같이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정성호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고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일단 두 가지가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국회법만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5조에 보면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예. 그거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그다음에 이제 제적 과반수 득표해야 당선된다. 그러면 투표권자가 누구냐?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뽑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 뭐 개딸 이런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고 일반 뭐 여론조사로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그 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개딸이 나오는지 저는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미애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국회의장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국회법 20조의 2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장은 재직하는 동안에 예. 당적 보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회의장은 어쨌든지 간에 중립성을 지켜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에 두 번째 그 우리나라 어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쏠려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건데 국회의원 5번하고 이번에 6선까지 이제 당선된 더군다나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성인데 애초부터 추미애 당선인은 이걸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무슨 중립기여냐라고 했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뽑아라라는 입김까지 나오면 나머지 오늘 뭐 우원식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이게 마치 원내대표 선거처럼 형식만 갖춰지고 또 이렇게 추대가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혹은 이 뒤에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단 팬덤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팬덤 정치와 관련해서는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당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효능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게 관철됐을 때 느끼는 정치적 쾌감 등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 부분이 그렇다면 당원 주류의 의견인지는 지표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 침묵하거나 덜 활동적인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사실 지표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짚어주신 대로 법이 있는 거고 그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한 진영의 정파의 어떤 그 출신인 것을 국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국회의장도 당적을 그 한시적으로 벌일 뿐 정파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수장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절차가 이렇게 마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당원들 의견 분명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야당과 여당이 어떻게 협치할 것인지 물론 혁신의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출신의 의장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데 너무 방점을 찍었던 거 아니냐. 사실 국회의장은 협의 정도를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에 그쳐야 되는데 너무 그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좀 막혔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예. 적정선을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원내대표 혹은 좀 더 크게 봤을 때 국회의장도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 혹은 뭔가 분위기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 뭐 우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한도 대폭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즉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그리고 이 본선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원들도 지금 좀 더 늘려서 확실하게 이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당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을 좀 2배로 늘리자. 당원의 권한을 한 2배 정도 늘리자라는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 사실 이렇게 국회의장이든 원내대표든 명심팔이, 이재명 대표 팔이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힘을 받아서 당을 이끄냐, 그게 바로 이제 권리당원 얘기일 텐데 그 김은경 혁신이 전 혁신위원장 만나서 당원권 확대를 논의했다. 권리당원 2배로 늘리자는 얘기까지.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정당들은 주로 이제 대의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이 뭐 수백만 명에 달하다 보니까요. 각각의 대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들 권한이 컸죠. 예. 그러니까 대의원의 한 표 같은 경우는 당원의 뭐 한 60표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면서 본인이 이제 기존에 비주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당 어떤 조직에는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들의 권한을 높게 하는, 그래서 뭐 대의원제를 1대6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당권 장악을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차근차근 지금 이제 당원들의 어떤, 즉 자신이 어떤 이 강점에 있는 권리당원들, 이 권리당원들의 어떤 이 그 권한을 세지게 하고 대신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리는 예. 이런 걸로 아마 꾸준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편으로 보면 겉으로는 당원들의 어떤 권한을 크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중후 정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즉 몇몇 명의 어떤 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전체 어떤 당원들을 선동을 할 경우에 어떤 이 한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즉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이 개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팬덤이 예. 여기서 여론이 형성되고 움직여 나가버리면 후보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표 선정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뜻에 따라서, 즉 이 개딸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은 당권을 잡게 되는 예. 이러한 현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의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민주성보다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 장악을 하겠지만 예.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화영 전 무지사 측이 경찰에, 그러니까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된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술을 제공했다, 그래서 본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혐의로 수원지검의 박모 검사를 고발했는데 그 얘기는 금지 물품 반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또 있나요? 이렇게 수원 남부경찰서에 술판 회유과 관련된 박모 검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게 이화영 전 무지사 측의 얘기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 검사,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검사,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술판 회유 의혹 관련해서요.
저게 이제 고발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연어회부터 뭐 저 그 반입 금지 물품이 연어회하고 소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러다가 어떤 일이 당할 수 있느냐.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발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는 예. 완전히 공수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검사를 수사하라고 만든 게 뭐냐면은 예. 그게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왜 공수처에다가 검사를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다가 그 고발을 갖다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공수처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경찰이 검사를 충분히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러 그 난리를 피면서 그 공수처를 갖다가 만들었습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수처법을 그 이제 읽어보면 예. 공수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뺏어올 수 있고 예.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뺏어올 수 있거든요. 공수처는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경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나한테 갖고 와라, 우리한테 갖고 와라 해가지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지 공수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에 했다고 보세요? 만약에 지레짐작한다면? 그러면 공수처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공수처의 실력이나 뭐나 여태까지 공수처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차라리 공수처보다도 경찰이 그나마 낫겠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는 이슈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하라고 회유했다. 술판, 뭐 술과 음식까지 제공했다. 혹은 뭐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연어 혹은 뭐 이런 술, 박모 검사를 고발했다. 저 장유미 변호사님. 네. 뭐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아는 거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 사실은 애초에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힘을 실어줬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는 좀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과 함께 할 필요는 없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법정에서 뭐 술자리에서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을 통해서 법정에 현출된 주장에 대한 입증은 본인의 숙제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공수처에 수사한 건 어떤 의도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검사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런 범행들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아마 행형과 관련해서 금지된 뭐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고 이제 그 검찰청으로 들였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로 아마 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혁진 변호사님, 저희 뉴스탑10에 많은 변호사들이 나오셨고 실제로 몇몇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1심 6월 7일에 불리한 선고가 나와도 양형이 나와도 뭔가 그 이후에 저런 술판 회유 관련해서 또 나중에 항소심에서 증인 채택하고 하면서 뭔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좀 그런 전망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혹시 또 그런 눈초리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검찰이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이잖아요. 예. 그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에다가 이런 걸 그 수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과 같은 행위는요. 저희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는 자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장판사, 재판장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런 일을 갖다 하고 있는가?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과연 누구의 변호사인가? 예. 만약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변호인이라고 진짜 변호사이긴 하겠죠. 진짜 변호사죠. 예. 아니 그런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저희 같은 변호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 형사사건에서 1번 무죄를 받는 것이다. 예. 그다음 2번째 무죄가 어려우면 양형에서 최대한 형을 적게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나 김광민 변호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형량을 매를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이화영 부지사를 위한 행동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소심 가가지고 과연 재판이 더 질질질 끌어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쌍방울 사건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되지만 예. 만약에 불똥이 이재명 그 대표한테 그 튀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아니고요.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께서 이제 매를 변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건 순화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1심 재판부에는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좋지 못한 행동이다. 이 얘기를 짧게 하신 거죠? 그렇게 네네.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스탑 10 쭉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술 마셨다 몇 시에 몇 월 며칠 마셨다고 하니까 검찰이 출정 기록 공개하고 여기서 마셨다 했더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13층 수원지검 내부까지 공개하면서 다 반박과 탄핵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섰고 그래도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거냐 안 마셨다는 거냐 회유할 때 일단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경찰에 이례적으로 경찰에 저 수원지검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소포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돌아와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명실상부한 원톱 체제 그래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많은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다면 지금 영수회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 꽤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 협상을 가졌는데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준비 회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기회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잡혀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네, 오늘 일정은 논의되지 못했고요.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25만 원 지원금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일단 첫 단추니까 너무 의제를 폭넓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빨리 만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아쉬움이 남는다. 글쎄요. 다음 주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다음 주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제 부분을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번 만남에 있어서 영수회담 거의 2년이 넘도록 아무 만남이 없다고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에 아까 홍철호 수석은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듣겠다라는 얘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플러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번에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라는 숙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쉬움이 아니라 부담이 남는 회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갔는데 어떤 아무런 성과 없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를 초청해 놓고 어떤 선물도 없이 보낸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서 뭐 하고 왔어요? 밥 먹고 차 먹고 그리고 웃다가 온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의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듣고 싶은 몇 가지는 해답을 달라고 던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답을 줄 수가 없죠. 특히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필요한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저걸 마약으로 규정했어요. 포퓰리즘이고 마약 같은 주장이다. 야당 25만 원 회복지원금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좀 물러서는 의향을 민주당이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두 번째 만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건 대통령실이 관련이 돼 있고요. 대통령 본인이 나름대로 이 특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홍철호 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은 저렇게 했지만 최근에 만나고 온 뒤로 민주당에서 파악한 회담의 내용 자체는
어떤 그 정치적인 현안 부분에 있어서는 빼고 가자는 어떤 뉘앙스가 높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치적 의제를 다 빼고 뭘로 만납니까? 결국에는 들러리 쓰냐 영수회담에 그런 거는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걸 들러리 형식 영수회담이 됐을 때는 예. 이재명 대표한테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줄다리기가 저는 오늘까지 2차 회동 보면서 딱 이 우화가 떠올라요. 여우와 두루미 예. 그 우화 알지 않습니까? 예. 여우한테는 접시에 어렵게 먹게 한다. 그렇죠. 예. 어렵게 먹게 하고 두루미한테는 접시에 주면서 결국에는 아무 성과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냐. 좀 그래 보입니다. 서대변인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핵심 의제 이거 좀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의료 대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사 파업.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그 주제가 시급하니까 지금 워낙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병원들이 이제 제대로 진료를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건 의제에 안 넣느냐. 뭐 이런저런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것부터 뭔가 여야가 초당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최상병과 25만 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의대 정원 부분 관련해서도 얘기의 의제에 들어갑니다. 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지금 정부가 지금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의사 정원 2,000명에서 물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자율성에 맡겨놨는데 결국에는 의사 단체 측에서 그거는 못 받겠다, 백지화하자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러난 부분을 우리도 같이 동조를 해서 순차적으로 가자 얘기를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 부분은. 측도 한 걸음 물러났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완급 조절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것인데 예. 중요한 건 25만 원 인생교육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은 아예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이쪽을 못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물꼬를 틀어줘야만 영수회담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고 지금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뭐 내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쉽지 않을 거고 이번 주도 흘러가고 날짜조차 지금 첫 영수회담 잡지 못했는데 특히 전 국민 25만 원 주자는 그 지원금 얘기요. 정치권에서 의견이 이렇게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요 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급 측의 이런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해서 13조 원의 재정 지출 물가 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한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총 13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5만 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일단 야당 쪽 얘기는 전 국민 25만 원 다 나눠줘도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인데 다 나눠줘도 물가 안 오른다.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성준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가 오르면 본인이 책임지실 건가요? 자, 우리가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많이 이제 돌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 문제가 안 잡혀서 굉장히 아마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많은 돈을 지난 코로나 시점에 뿌린 것 때문에 굉장히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했더니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를 전환하고 KDI가 조사를 했는데요. 2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밖에 쓰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빚 갚는 데 쓰고 뭐 등등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물가 상승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정부나 경제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13조 원입니다. 이 13조 원은요. 삼성전자의 1년 그 순수익이 한 6조 5천억 정도 돼요. 그게 2배입니다. 이 2배나 되는 돈을 일시에 이렇게 시장에 뿌려진다고 할 때 이 경제학 기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책위 의장이나 되는 분들이 물가 상승이 없다?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물가 오르면 그 부분 책임지겠습니까? 다들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발 더 앞서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기본소득당이죠. 또 더 뿌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번, 3번 더 25만 원 지원금 해줘 그냥 된다 이런 차라리 정부 예산 쓰지 말고 그냥 정부가 예산해서 그냥 국민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냥 쭉쭉쭉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면 뭐 13조 정도 뭐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 데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의제 혹은 어떤 거를 영수회담 테이블로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이 만났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기 위해 당선인들보다 낙선인 혹은 공천을 받지 못한 낙천된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총선 패배 보름 만에요. 국민의힘이 당사에서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경제 관료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 그걸 선거 치르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저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현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고향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 얘기는 경로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보다 윤 대통령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부부 이미지가 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마 선거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부터 저런 질타를 들은 분들 아마 김종혁 위원장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만나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처음에 정말 악수하고 또 셀카 찍고 이런 분들이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사태가 터지니까 이종섭 대사라든지 사태가 터지니까 악수도 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받은 명함을 구겨서 버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만큼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보들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어제 낙선자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우선 낙선자들에게 정말 사과를 먼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통령이 불찰이다. 제 그렇죠.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넘어갈 했습니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직 지금 대통령실이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자, 지난번에 어떤 언론사에서요. 이 선거 관련돼서 사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이번에 이런 후보를 찍었냐 여론조사 해봤더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10%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즉 10% 정도가 이미 2년 만에 이 지지층을 바꿨다는 겁니다. 왜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오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또 왜 대통령 비판해?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목소리들을 대통령이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걸 덮어버리고 대통령 비판한 거냐 하지 마. 덮어버리고 그냥 다른 걸로 원인을 돌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인터뷰했습니다.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목소리를 자꾸 당을 분열시킨다 뭐 이런 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유권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후보들의 목소리가 뭔지 그걸 철저하게 들어야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되고 뭐 앞으로 좀 나아갈 테니까요. 이재명 조국 대표보다 윤 대통령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화낼 사람은 국민 아니냐. 그 장유미 변호사님. 여기는 또 당선이 된 김재섭 당선 얘기는 물론 뭐 이게 출사표를 던진 지역, 출마한 지역에 따라 여러 민심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당이 하는 거 반대로 했다. 2조 심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오늘 저런 얘기를 토론회에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른바 반대 전략, 청개구리 전략으로 갔더니 내가 당선됐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상징적인 구호는 2조 심판이었습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없었다는 거죠.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당선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에서 내리는 플랜카드 문구대로 지역에 하나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현안 밀착형으로 플랜카드를 내걸고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한 걸로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죠.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 민심은 일단은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과연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주류 목소리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역 의원들은 영남권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바로미터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은 뜨겁게 울림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총선에서 패배한 지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 수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주류 목소리로 자리 잡을 것인가 아니면 김재섭 같은 정치인이 이 당에서도 소수로 전락하고 더 이상 목소리에 힘을 받지 못할 것인가 저는 바로미터 역할을 김재섭 당선인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혹은 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들을 내뱉었던 당선자, 낙선자들인데 사실 어제 윤 대통령과 낙선인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대오각성이라는 단어, 표현도 등장했었잖아요. 그 말을 한 인물의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오각성해야 된다는 표현 같은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당정 운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또 편가르기, 당내 다른 목소리 대책하는 거, 내부 총질이라고 공격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친윤, 비윤 이렇게 가르는 것들 그걸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같은 사람들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대통령께서 듣기에 제일 좀 아픈 부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셨고. 대통령의 반응 얘기까지 했는데 잠시만요. 오늘 뉴스탑10 방송 중에 꽤 많은 속보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 대표가 오늘 저녁, 그러니까 잠시 뒤겠네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모양입니다. 만찬 회동. 제가 조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고 성남시장 선거 때 그러니까 뭐 8년 전 혹은 10년 전 선거 때 조국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선거도 같이 역할 나눠서 치렀다. 뭐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앞으로 전국 서로 교감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속보와 자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최영주 대변인. 사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이 얘기를 짚어봤었는데 섭섭하다 했거든요. 조국혁신당 측이. 왜냐하면 영수회담 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사실상 거절했었고 그 이후에 이 대표가 먼저 연락했다. 그런 어쨌든 좀 보듬어주는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굳이 갖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대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범야권의 대표로서 가면 조국 대표가 아직은 이제 22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원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시간을 좀 갖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언론들이나 또 조국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을 무시한다라는 오해, 그다음에 또 잠재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어떤 권력의 어떤 경쟁자로서 여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신 것 같아요. 조국 대표하고 만남 자주 해서 어떤 오해도 없애고 예를 들어 정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에서도 친구는 가깝게, 경쟁자는 더 가깝게
이렇게 두는 것들이 예. 뭐 지혜라고 봤을 때는 뭐 잘한 판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초청할 때 우리 그냥 사진 찍으러는 안 가겠다. 만약 똑같은 입장을 봤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제의를 받아서 만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원하는 혹은 지금 8석 모자랑 20석에서 8석 모자란 12석인데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뭐 원내 교섭단체도 낮춰줄 건지 혹은 영수회담 전에 조국 대표 먼저 만나는 이런 실질적인 게 없으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지금 오늘의 만남은 저는 뭐 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뭐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안 만나버리면 이게 사실은 뭐 두 당이 어떤 이 공조라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보면 지금 아마 입장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아마 선거 때는 마냥 조국 이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민주당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도움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패스트트랙 정도, 그다음에 뭐 탄핵안 정도, 개헌안 정도 그것도 뭐 안 되죠. 아마 패스트트랙 정도는 뭐 도움이 될 텐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국 당하고 함께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묘한 경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그 대표는 마음이 급해요. 자신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그렇죠.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4월 11일 날 지금 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고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언제 이제 판단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싶은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이거보다는 좀 느슨한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이 교섭단체 절대 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굳이 호랑이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녁 시간대 두 사람 만나니까요. 아마 내일쯤이면 두 사람 만나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오늘 만찬 회동 얘기 속보로 만나봤고요. 다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보수 여당 입장에서는 반성문도 잘 쓰고 쓴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야 앞으로 갈 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연장선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오찬 거절 파장이 꽤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기간 막판 하루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귀하는 수준에 되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 특히 대통령과 당시 집권여당 대표 사이의 일들, 뒤늦게 알려지는 사실들이 꽤 많아서요. 원래 우리가 이른바 윤한 갈등이 한 2번 정도 있다고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중에 하나가 막판에 있었던 의대 증원 갈등.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그 화면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00명의 금고와 옥조도 아니고 좀 대통령실이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 의사를 그만두겠다. 이걸 2번이나 얘기했다. 전혁진 변호사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왜 여당이 패배했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번 총선은요. 여당이
패배하기가 어려운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처럼 문제가 많은 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내에서 비명횡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찐명횡재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160석 얻을 거라고 장성민 후보가 이야기해서 입단속해야 될 그런 정도까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여당이 이길 거라고 여당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당 쪽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거에 어떻게 판세가 뒤집어졌지? 그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대패를 갖다가 했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적전 분열을 2번씩이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보러 사퇴하라고 했고 그다음 이번에 드러난 거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을 지휘하는 넘버 1과 넘버 2가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전쟁을 하는데 사령관하고 참모장이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못 보고 전쟁에 임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좀 국민들 앞에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총선은 졌고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이 꽤 많았고 당시 한정훈 위원장의 불만이 꽤 많았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얘기 중에 이현종 의원님. 1차, 2차, 3차, 4차. 그 한전 위원장이 전직 비대위원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 중에 알려진 얘기가 뭐냐면 130석 정도, 140석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내부 보고를 받았을 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들려오는 거 130, 140석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건 혹은 이종석, 황산무 두 사람 문제 이렇게 터지면서 130, 120, 110까지 갔다가 의대 증원 갈등이 좀 더 표면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개헌저지선이 뚫리는 국민의 입장에선 90석까지 갔고 그 부분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다는 거 정도가 됐다. 이 얘기를 한 전 위원장이 건너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저도 취재를 하니까요. 이런 현상들을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슈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6일인가요? 아마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지지율과 그다음에 의석이 뚝뚝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나? 바로 이종섭 호주대사 사태가 있었습니다. 황상무 수석 이 발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기간에는 어떤 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크게 지금 진폭에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대파 논쟁이 있으면서 또 한 번 한 10석 정도 날아갔고 마지막에 의정담화 저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 이후에 한 10석 이상 빠졌다고 그래요. 그때가 바로 이제 90석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그때 막 읍소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아마 연설문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의 읍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 전략이란 게 기본적으로 어떤 발언이 생기면 여론조사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이 선거 끝났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결국은 대통령이 51분 동안 저렇게 이 말을 쏟아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 자체가 굉장히 싸늘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걸 알고 대통령실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오늘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들어간 게 이제 좀 이 발언 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들어갔고 그 발언 끝나자마자 이 이동훈 홍보석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성태훈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요구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 담화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참모들 입에서 나오니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아마 낙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1분 담화 이런 어떤 형식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대통령의 기존 입장 고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여론에선 굉장히 안 좋게 적용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선거 기간 내 막판까지도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파열음 얘기가 뒤늦게라도 알려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의 말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페북 글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휴식의 기간을 가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불러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원체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내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편에 서서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길도 있다. 그런데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뭐 취재도 오래 하셨고 변호사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흐름을 잘 아실 텐데 결국은 이런저런 그 과거에 복귀를 해봤을 때 두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계속 나오면 결국은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속도도 빨라지냐 혹은 등판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홀로서기 구조가 되냐 이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배짱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과 정황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소환하는 분위기가 있죠. 처음보다는 지금이 뜨겁고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과연 될 것인가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어떤 지지세를 보면은 충분히 당원 100%라는 현재의 룰로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차기의 등판 시점을 조율했을 때 보궐선거가 될 것인지 대선으로 직행할 것인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안에 모래처럼 흐트리고 그냥 갈 것인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굳은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내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겠구나. 지금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는 부분, 오찬 회동도 비대위원들과는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사실상 거절한 부분, 건강을 이유로 이런 여러 점을 이어붙이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심증이 드러나는 거죠. 굳어졌고. 그렇다면 이 출사표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던졌을 때 아마 확고한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입지로 가고 있고 이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지와 관련한 배짱이 있을 것인가 여부가 진짜 지금 선택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총선 기간 제일 중요한 시간에 했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얘기. 특히 그런데 누군가의 풍문으로는 요즘 하도 여의도에 설설설이 많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으로 누군가를 더 중용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 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건 아닌데 다양한 그리고 뭐 인사권자나 임명권자 내지는 다양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뭐 다른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의견을 물었을 때 다른 공직을 갈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그 정도의 이제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어떤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아마도 그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도 TMI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은 없거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한솥밥을 먹고 같이 수사를 특수부 지휘했던 한동훈, 이복현, 특히 뭐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법률서 가고 뭔가 정치적으로 여러 꿈을 꾸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은 다른 공직 갈 생각이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여부와 함께 또 미묘하게 물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좌동훈, 우복현 이렇게 해서 한동훈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정치 쪽에 대한 이런 법률, 사법농단 이 부분을 담당했고요. 저기 지금 이복현 금융원장은 경제 쪽이었죠. 삼성과 제일모직 맞습니다. 합병 사건에 두 개 축을 했는데 다 이게 윤석열 사단에 말하자면 가장 아꼈던 에이스들입니다. 양측에서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요. 그것도 좀 비슷합니다. 태생도 72년생, 73년생 이렇게 돼서 나이도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복현 원장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계산이 빠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쪽에 좀 회계사로서 했던 주판화를 좀 이렇게 돌리면 이번 솔직히 그
대통령실에 가서 총선 결과에 참패를 하고 대통령이 굳이 한 3년을 더 잘할 거라는 판단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금융원장으로서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제 추측, 개인적인 분석이고 예. 평가인데요. 예. 평론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금감원장으로서 이걸로 하고 이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법률수석 자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법률수석 자리 가면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법부터 다 막고 그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고생을 또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벽헌 원장 본인이 다른 공직 생각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중간에 속보도 나왔고 일단 국민의힘의 내부 반성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 등판론 여전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다음 달 초에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른바 나이연대, 비윤의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의 이철규 의원이 짝을 이룬다. 이런 설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진위 여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형으로 강화된다는 목소리. 아니, 그렇지 않고 되게 보입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뭐. 의원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거절한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요. 나이연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냥 제가 웃을게요. 웃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말씀을.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아닌데라고 하지만 좀 뉘앙스는 묘하기도 하고 이현정 의원님께서 또 취재가 되셨다면 혹시 이른바 나이연대 어느 누군가가 이제 계속 이걸 쏘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이제 나경원 의원 이 당선인이 아마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차기 대표로서 거의 뭐 이야기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어느 정도 좀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중재를 이철규 의원이 이제 사실 그 전에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 출마를 앞두고 이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른바 친윤 연판장 뭐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연판장 문제가 있어서 그 중재를 이철규 의원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성될 당 대표는 이제 아마 나경원 당선인으로 이제 유력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지금 이번 국회가 22대 국회 초반기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특검법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당내에서 뭔가 대통령의 뜻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당과도 어떤 연결고리를 할 수 있고 사실 그동안 이철규 의원이 그 중간에 어떤 매개 역할을 꽤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왔죠. 예. 이철규 의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굉장히 이번 당선인들, 낙선인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이 이제 주로 많이 계시니까 영남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이 원내대표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나와. 왜냐하면 그쪽에서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분들을 계속 설득 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어떤 뭐 연대나 이런 것들이 뭐 묵시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상황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원내는 대통령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분으로 일단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게 이제 당내의 어떤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소위 친윤 프레임 여기에 걸려버리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움직임 자체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가 아니다. 이거는 각각 따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나경원 당선인, 나경원 전 의원과 소통을 했다면 어쨌든 저간의 사정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소통장 구멍은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금 흐름은 그렇네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뭐 홍준표 시장도 만났고 예.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제가 알기로는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또 몇몇의 의원들과는 총선 이후에 자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만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철규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협의 없이 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추천한 게 사실입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공선관의 그냥 협의가 없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받아 적는 하수인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특정 인사 내가 관두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꽤 언성을 높였던 이 얘기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결국은 이철규 신임 원내대표로 만약에 진짜 무게가 실리면 당내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총선 패배 관련 토론회도 했는데 쓴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돌고 돌아 친윤이냐. 아무리 민주당이 돌고 돌아 친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또한 친윤 아니냐 이런 내기. 물론 뭐 엇갈리는 반응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철규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번 총선의 민심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이번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도 심판한 거예요. 그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찐윤 중에 찐윤이라는 분이 원내대표를 한다? 그러면 대표는 제가 볼 때 희화화될 수도 있어요. 저러면. 대통령과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원내대표가 직접 소통하고 대표는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국민이 심판한 윤석열 정권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일이 없으시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대선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뭔가 쇄신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 다시 마음을 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저는 이번에 뭔가 변화 비윤계 또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인선을 해서 당이 좀 쇄신하고 변화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올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수평적으로 당정 관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다시 친윤 일색이 돼버리면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좀 그 수평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체제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 살펴봤고요. 지금 국민도 친윤 체제 혹은 민주당도 친명 체제 되는 거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 와중에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코인 본인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했다가 최근에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우회해서 복당해서 꼼수 복당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당한 거를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당선된 것처럼 어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에 그 선배님들이 파티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막 문자를 막 전국에서 넣어주셔가지고 계속 문자 답장 아침에 보내느라고.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시고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본인들은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쓸쓸하고 특히 의원총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오시니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 괜찮은데 왜 민영배 의원님 그렇게 힘들어하셨지? 당적이 있으나 없으나 그 정신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힘들 게 없었어요. 얼굴이 복당 전차 밟고 있고 당선된 듯 축하 많이 받았다. 지역에서는 파티도 열어주셨다. 뭐 꼼수 복당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은 축하 전화 많이 받았다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3,000원짜리 먹고 신발은 구멍 난 거 신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보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남국 의원의 재산이 2020년에 8억 3,200만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 얼마까지 늘었느냐? 15억 3,4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8억 가까이, 7억 가까이 돈이 늘어난 거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이 가상투자 관련해가지고 코인 관련해가지고 한 모든 그 해명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진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다시 2023년 작년 5월 6일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당당한가 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 차원의 진상조사,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고요. 예. 윤리감찰도 있었는데 그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5월 14일에 탈당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다 걸 정도로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전 재산까지 다 걸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뭐 이렇게 백도어 리스팅 같이 이렇게 우회 상장하듯이 김남국 의원이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시 복당을 갖다가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정도로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아주 아쉬움이 듭니다. 정 변호사의 모든 논평은 다 존중하되 다만 김남국 의원이 해명이 다 거짓이다. 이건 일반화할 수 없으니까요. 뭐 수사당국이 직접 나선 것도 있고 당 차원에서 뭐 개입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일단은 복당. 이 부분이 모든 절차를 패싱하고 그냥 당원 당규 지나쳐버리고 김남국 의원만 특혜 준 거 아니냐. 이 논란은 벗어날 수 없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규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특별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당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때 탈당을 결행을 하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서 징계 회피용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5년 동안 복당이 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연합 당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입당을 한 이후에 합당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복당한 게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 건 맞고요. 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직을 이용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혐의로까지 여러 의혹이 증폭됐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본인의 어떤 의혹이 많이 좀 잦아들었다는 해명을 본인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또 SNS에 글을 쓴 모양이네요. 시세 조작, 이해충돌, 여러 의혹 등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복당에 장애 사유는 없다는데 일단 뭐 장 변호사 보시기에도 일단 그 복당에 대한 절차를 건너뛴 건 맞지 않냐.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뭐 아직 의정활동 기간이 좀 남았음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파티까지 당선 때 마냥 뭐 축하까지 받았다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 대표가 잠시 뒤에 만찬 회동을 엽니다. 어찌됐건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조국혁신당인데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원내대표로 이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22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의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 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또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존중할 것입니다. 결론에 따라서 그걸 충실히 따라야죠. 안 따를 방법도 없고요. 다만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유권자들의 지지 이것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뭐 일부 유권자의 이걸 뭐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일단 따로 떼어 본다면 당대표는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요.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아무래도 그 여러 사법 리스크 해석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항소심까지 유죄받으면 당대표 되고요. 1심까지만 유죄받으면 원내대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구속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그 황운하 지금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또 유죄를 받으면 그러면 당대표로 승진하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희한한 당, 제가 살다 이런 정당까지 보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1번 누굽니까? 검사 출신, 성남지청장 출신 박은정 그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검사하면서 저런 사람 잡아가라고 검사 하면서 국가에서 월급 주고 세금 주고 연봉을 1년에 1억 넘게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기괴한 정당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꽤 세게 비판하셔서 반론을 바로 최진봉 교수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투톱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현존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거 본인들도 달리할 방법이 없다. 10분 만에 만장일치. 다음 화면도 바로 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뽑힌 새 원내대표. 조국 대표나 저나 사법 시스템 존중하고 그 결론에 충실히 따를 거다라고 하면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혹은 이 교섭단체 수무석 20명 부분을 이건 과거 유신 시대의 잔재다라고 하면서 완화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원내교섭단체 인원을 20명으로 해놓은 규정이 계속 지켜져 왔고 또 이게 너무 적은 모르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많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수 정당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0석이라고 하는 그 의석을 둔 건데 지금 상황에 다시 이걸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가지고 10석도 되게 만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처음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운하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의원 꼬주기라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역할들 충실히 해가길 바랍니다. 예. 다만 민주당과는 함께하면서도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속보로 만나봤던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특히 이 일부 시민단체 몫으로 했던 그 민주당 분들이 2명이 남기로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위성정당 내 사실 포섭 대상이기도 했잖아요. 당선인 2명, 김용 단선인을 포함한 2명. 민주당에 남기로 했던 합류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와의 그 만찬회동 때 어떻게 전격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갈 길 가는 거고 조국 대표, 황운하 대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도 이른바 민주당 품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쉽게 뭔가 12석이지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리 국회가요 20명을 원내 교섭단체 한 거는 유신의 잔재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회의 소집권이라든지 협상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한 20개 가량 됩니다. 즉 20명으로 정한 것은 이런 상임위에 한 명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명을 원내 교섭단체로 준 거예요. 교섭단 두면 여러 가지 협상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이지 이게 무슨 유신의 잔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 10명으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게 당리당략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뭐하러 조국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을 만들어주겠습니까? 본인들로서 지금 충분히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한 상황에서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데다가 또 한편은 이번 조국혁신당이 이 급성장을 한 이유는 결국 호남의 지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 사실은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예. 12석 이한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고 원내대표 다 이렇게 이 형을 받은 분 한 것도 저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경쟁 상대잖아요. 즉 호남의 지지였던 두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조국혁신당이 뜨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녁에 만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 두 정당의 어떤 긴장과 어떤 이런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까지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 황운하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오늘 이 얘기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눈물 그리고 비속어 격정의 기자회견.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 하이브. 아니다. 우리 뉴진스를 베꼈다 민희진. 이렇게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의 민희진 대표 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민희진 대표가 꽤 긴 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타트에 첫 출연하신 이민훈 평론가님, 저희 연예계, 대중가요계 꽤 오래 취재한 걸로 알고 계셨는데 일단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쭉 보셨을 텐데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2008년에 제가 그 취재 현장에 있었는데요. 나훈아 씨 그 신체 절단설 등등등 관련한 논란 해소위원 기자회견. 예. 그 이후에 거의 16년 만에 보는 입장에서도 매 순간 조마조마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유명했던 나훈아 씨의 제가 바지다로 내릴까요? 이 기자회견 그렇죠. 이후에 연예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기자회견은 오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다. 그러면 저렇게 오늘 모자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등장했는데 애초에 또 카메라 플래시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기자회견이 10분간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사진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사진을 찍으시면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저희가 이 프레시 소리랑 그다음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지금 되게 크게 들리다 보니까 죄가 이게 확정이 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희대의 총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거꾸로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 만큼 빨아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니 하이브 뉴진스 아끼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월요일 날 감사를 해? 또 그것도 급습.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급습을 해. 막판에는 이제 경어를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있었는데 그건 이제 본질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경영권을 뺏을 계획이 없다. 난 일 잘한 죄밖에 없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은 본인이 끊임없이 내부 고발 또는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뭐 크게 볼 때는 엔터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이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던지고 문제 제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권 찬탈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나에게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게 이제 민희진 대표의 주장입니다. 민 대표 주장 그렇고 이민훈 평론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무게를 두시겠어요, 이 말에? 저는 사실 그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적으로 지금 지분 같은 경우에 어도어 지분의 18%를 가지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실질적으로 80%는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들어볼 만한 구석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도 일단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민 대표 얘기. 근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하이브 쪽이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4일에 그러니까 본인 자회사는 빈 껍데기가 되고 하이브에 이 자회사를 팔라고 건의했다. 대박.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건이 있었고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증거를 하이브 측이 내밀었거든요. 하이브에서는 아마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어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민 대표가 경영권을 가져오려면 최소 51% 이상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뉴진스를 데리고 나서 독립적인 레이블에서 자기가 뉴진스를 계속해서 매니지먼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저 카카오톡 내용은요. 그 두 가지 방법이 결합된 형태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민 대표는 풋옵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양측이 합의한 이 1,000억에 민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원하는 시점에 그 가격으로 실제 그때 주식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그 가격으로 팔겠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회사가 사줘야 된다는 권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5년 1월에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라든가 아니면 뭐 BTS라든가 하는 하이브 소속 가수에게 뭔가 대형 악재가 터져서 이 가치가 만약에 폭락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주식이 뭐 수십억이든 수만 원이든 간에 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무조건 1,000억의 민 대표의 지분을 사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회사는 당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민 대표가 뭐 하이브에 대해서 뭐 괴롭혀야 된다, 여론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문건들을 하이브가 발견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만약에 어도어가 약해진 상황을 틈타서 이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뉴진스가 유일한 소속 가수인 어도어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하락한 상태에서 민 대표가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데리고 이 어도어의 지분을 싼 값에 다시 사들인다고 하면 민 대표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어도어의 지배력을 장악하면서 다시 컴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브는 이게 경영권 찬탈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이거고요. 경영권을 뺐냐 안 뺐냐 아니다. 우리 뉴진스 뺏겼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제목으로 뭐 눈물 비속어 격정의 기자회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카메라 감독님들이 막 안 나가실 때도 되게 저를 인간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냥 내가 갑자기 죽으면 다 같이 기뻐하는 상황이 된 건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좀 특이한 인간이에요. 일을 되게 집요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뭐 이수만 씨가 저 어렸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를 좀 영특하다라고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지가 어렸을 때 엄청 예뻤어요. 이거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고 뉴진스랑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에요. 저희는 서로 너무 위로를 받는 사이.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예쁘냐면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맨날 보내. 맨날 어제 한이가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거기 계시는데 제가 갈게요. 자식 키우는 게 약간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애들이 막 엉망. 일한 죄밖에 없다는데 저 내용을 좀 기자회견 들어보면 이제 뉴진스와 본인을 일체화시킨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경영권과 엮으면 어떤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민희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K-팝 업계, 특히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가요 업계에서는요. 제왕적인 프로듀서들이 군림해서 모든 걸 뽑아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강시혁까지 이런 구조를 사실 판을 한번 뒤집어 놓은 것이 민희진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평사원의 신화죠. 평사원의 신화. 네, 2002년에 SM 엔터테인먼트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비주얼 디렉팅 감각만으로 실력만으로 비주얼 디렉터 팀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사 그리고 마침내 그 빅히트의 CBO, 브랜딩 총괄까지 이르게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꾸준히 검증받아왔고 그런 만큼 뉴진스의 기획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자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능력은 업계에서 다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경영권을 뺏었냐 안 뺏었냐 그 증거가 있냐. 글쎄요. 속보가 나왔네요.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뉴진스와 부모를 거론하지 말라면서 즉각 어도어에서 사임해라. 즉각 사임해라. 그리고 훼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이브 측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이민평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희진 대표가 여성 무속인에게 경영 코치를 받았고 실제로 하이브를 대표하는 K-팝을 대표하는 가수 BTS를 군대 가니 많이도 무속인에 물어봤다. 이런 증거를 하면서 민희진 대표가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사실 하이브의 그 뭐 이른바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쏟아졌는데요. 예. 이제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이 부분 여성 무속인 관련된 부분 공개한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프레임화나 아니면 마녀 사냥화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면 평론가 말을 좀 분석을 좀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도 진짜 중립기여를 놓고 봐야 되는 게 실제로 민 대표가 오늘 좀 격정적인 기자회견, 좀 거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본인 실제로 일환제 그리고 하이브가 나를 진짜 빼먹고 버리려고 했다라는 부분. 하이브 측은 아니다. 경영을 뺏으려고 했고 월권을 사용했고 무속인을 했다. 이런 거는 좀 가치 중립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어도어라는 회사, 그러니까 뉴진스를 키우는 회사이자 민희진 대표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회사 같은 예. 경우에는 하이브 내에 있는 계열사, 레이블이지만은 상당히 독자적으로 기획과 제작을 해왔던 그런 그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PR에 대한 홍보에 대한 파트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확실했던 상황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민희진 대표 자신은 계속해서 비주얼 크리에이터, 디렉터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이 아주 적었고요. 지금도 아주 제한된 언론 접촉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다가 지금 오늘 기자회견 거의 라이브 방송 방불케 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 예. 그런 만큼 좀 언론을 상대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제된 언어 이런 것들은 뭐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허지원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 20초 정도 남았는데 그건 그거고 법적인 부분. 근데 하이브 쪽이 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이브 쪽에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증거들이 나올지 입증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영업비밀을 빼앗다라고 하면 부정경제강지법 등도 위반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속보 내용도 많고 오늘 댓글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 주제도 불가피하게 내일 다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채널A 홈페이지 시청자 제보를 받는 소통창구 취자가 시작되자 이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의 제보는 그 무엇보다 생생한 뉴스의 출발점이 되니까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감동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곧바로 뉴스에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